자, 오늘은 표본 분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본 분포에 대한 이론을 조금 배웠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 위에 거 그림 5.2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모집단, 그 모집단의 분포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X의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평균, 뮤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그래프가 종 모양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 그림 5.3에 있는 것은 그 X에서 표본을 꺼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표본의 크기를 n을 30 이상인 것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표본 평균 X바라고 쓰죠. 그 X바의 분포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위에 그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종 모양을 가지고 있고 대칭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을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다 라고 합니다. 이제 중심 극한 정리가 어떤 건지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어떤 모집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꼭 정규 분포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집단이에요. 정규 분포를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집단이 하나 주어졌으니까 그 모집단에 평균이 있을 거고 우리가 뮤라고 쓰지요. 분산이 있을 거고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를 얻을 수 있을 거고 시그마라고 쓰지요. 그렇죠? 해서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는 그런 모집단을 하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내는데 표본의 크기 n을 우리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 것은 30 이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크기 n을 30 이상인 걸로 꺼냈어요. 그런 확률 표본을 꺼냈습니다. 그때 그 확률 표본의 평균 X바라고 쓰지요. 그 X바는 어떤 분포를 따라갈 거냐라는 거예요. n이 30 이상이다 라고 보장을 해주면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중심 극한 정리다 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는 X바에 대해서 그 평균을 우리 전에 구해본 적이 있었어요. X바의 평균은 뮤가 되지요. 그렇죠? X바의 분산도 알고 있습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표준 편차는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X바는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것을 중심 극한 정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 극한 정리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표본을 꺼냈을 때 표본의 크기 n이 30 이상이 되면 우리는 그 표본을 대규모 표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n이 30보다 작으면 그때에는 그 표본을 소규모 표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다 소규모다라는 것은 n이 30 이상이냐라는 걸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해서 대규모일 때는 여러분들이 뒤에서도 정규 분포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소규모가 되면 T분포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가 되나 소규모가 되나 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심 극한 정리를 이제 기호를 가지고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표본의 크기 n이 30 이상이면 x바는 근사적으로 여기 tilde 2개, 물결무늬 2개 쓴 것은 더블 tilde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근사적으로 따른다 라는 기호입니다.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그런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준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표준화하는 법은 배웠죠? 확률 변수 x가 주어졌을 때 그걸 표준화해라 그러면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표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 시그마를 계산하고 그걸 분모해 주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가 분모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 뮤를 빼주면 됩니다. 분자는 해서 x 확률 변수에서 마이너스 평균 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x바를 가지고 얘기하면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렇죠? 해서 x바의 표준 편차가 분모해 가는 거고 x바의 평균은 뮤예요. 그래서 분자에 마이너스 뮤가 가는 거고 주어진 확률 변수는 x바라고 된 거니까 x바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표준화하면 그걸 이제 모두 z라고 쓸 텐데 x바에 대해서 표준화한 거니까 x바에 대해서 z를 구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이건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 z는 n01을 따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가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표본을 대규모다 소규모다 구분할 때 n이 30 이상인 걸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30 이상인 것이 분포를 정규 분포의 그래프와 그렇지 않은 그래프 완전히 깨져 있는 그런 그래프로 이렇게 구분해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규칙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규칙일 뿐이에요. 계산해서 그래서 n이 예를 들어서 29나 28이나 이렇게 되면 이게 소규모 정리를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이긴 한데 n이 30일 때하고 비교하면 정규 분포의 PDF에서 그렇게 심하게 붕괴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명은 안 합니다. 이 증명은 여러분들이 대학원 이런 과정에 가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증명은 안 하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그런 건지 한번 살펴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중심 극한 정리가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세요.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을 추출을 하고 그 확률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 x바를 계산하고 그 x바의 분포를 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그래프와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위에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모집단이에요. 그런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그런데 n은 7로 선택을 했어요. 표본의 크기가 7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자, 그렇게 해서 그런 표본, n이 7인 그런 표본을 1000개를 추출해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위에 그래프 거의 종 모양이고 거의 대칭인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비슷하게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되면 그 표본이 소규모 표본이라고 하더라도 예, X바는 비슷하게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예, 똑같이 표본의 크기는 7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표본을 1000개를 선택을 해서 X바의 분포를 조사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어떤 모집단에서 꺼낸 거냐 하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지 않는 비대칭이 되는 그런 모집단에서 꺼냈어요. 그렇게 해서 X바의 분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때요? 예, 대칭도 아니고 종 모양도 아니고 그렇죠?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것 같진 않지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거기서 소규모 표본을 꺼냈을 때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어서 가볼까요? 자, 그럼 역시 오른쪽 그림의 아래쪽을 보세요. 예,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번에는 역시 모집단은 예,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그런 모집단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예, 확률 표본을 크기가 200이 되는 거. 크기가 200이다 그러면 30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규모 표본이죠? 예, 대규모 표본을 꺼낸 겁니다. 그런 표본 1000개를 꺼내서 역시 X바의 분포를 조사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X바의 분포를 보니까 어때요?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 모양이 거의 나오지요. 종 모양 거의 나왔죠. 아, 정규 분포하고 비슷하게 가는구나. 예, 이게 중심 극한 정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심 극한 정리를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냥 확인을 해봤어요. 예,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것은 예, 이런 것들입니다. 표본 평균, 예, 표본에 관한 거니까 통계량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표본 분산 역시 통계량이고 표본 표준 편차 통계량이고 표본 비율 통계량이에요. 그런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예, 우리는 표본 분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표본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예, 그런데 뒤쪽에 가면 예, 여기 앞에서는 표본을 단일 표본 한 개만 꺼내는 거, 표본 한 개만 꺼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 뒤에 가면 표본 두 개를 꺼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차이를 가지고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예,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도 할 겁니다. 해서 두 표본을 가지고 평균의 차, 두 표본을 가지고 비율의 차, 예, 이런 것들도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표본 분포라고 해요. 예, 표본 분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심 극한 정리는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예, 표본 평균 X바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표본 평균의 평균. 그렇죠? 그것은 모평균과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하는 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예, 우리가 X바의 분포가 예, n이 30 이상이면 예, 거의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앞에서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배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거예요. 가볼까요? 자, 우리가 X바의 평균 구해봤었죠?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웁니다. 이미 앞의 시간에 배웠습니다. X바의 분산, variance X바,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렇죠?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X바의 표준 편차, 이것도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모집단, 예, 확률 변수 x를 모집단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예, 확률 변수 x에서 확률 표본을 꺼냈어요. x1부터 xn까지. 자, 그럴 때 확률 표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xi는 모집단, 확률 변수 x하고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평균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xi의 평균은 뮤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예, 우리가 x바의 평균을 구했었죠. 그렇죠? 가볼까요? 다시 한번 연습해 봅니다. x바는 xi를 다 더하고 개수 n으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기대값 하는 것은 상수가 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덧셈에 대해서 풀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기대값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기대값은 x하고 같은 분포를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x의 기대값, x의 평균, 뮤하고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걸 n번 더한 거니까, 예, 다 더한 값은 n 뮤가 되지요. 그렇죠? 앞에 n분의 1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약분하고 치우면 뮤가 된다. 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x바의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역시 확률 표본이다라고 했으니까 x1부터 xn까지는 서로 독립이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xi는 x하고 같은 분포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variance xi는 모분산 시그마 제곱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variance x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x바는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 그런데 variance 하는 것은 편차 제곱의 기대치니까 상수는 제곱으로 나가지요. 그렇죠? 해서 n제곱분의 1이 나갔고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합에 대해서 풀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독립이 아니면 공분산, covariance라는 것이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그만큼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공분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예, 우리 수업에서는 배우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이면 이렇게 되는데 variance xi는 모분산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n번 더한 거다. 그러니까 n 시그마 제곱. 그럼 앞에 n제곱분의 1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하나 약분하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variance x바를 얻은 거죠. 그렇죠? 예, 다 됐네요. 그럼 variance x바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sd x바는 루트 씌워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sd x바까지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까지 다 연습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뜻일까라는 걸 잠깐 해석을 해보고 갑니다. x바의 variance, 그 값이 n분의 시그마 제곱하고 표현됐어요. 그렇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예, n이 고정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n이 고정된 값이다라고 하면 분모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분자에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증가한다 그러면 분자의 값이 증가하는 거니까 전체의 값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 variance x바 이 값도 따라서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시그마 제곱이 고정된 수로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n분의 시그마 제곱 하는 것은 n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테니까 n은 분모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variance x바는 n이 증가하면 분모의 값이 커진 거니까 전체의 값은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variance x바는 작아진다, 감소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이 표현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가볼까요? 이걸 정리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정리하면 결국 표본 평균의 분산, variance 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하고 표현될 거니까, 그렇죠?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분산, 분자에 있었으니까 모집단의 분산에는 비례한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n이 분모에 가 있었으니까 표본 크기, n에 대해서는 반비례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오른쪽에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예,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달리 해봤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은 표본의 크기 n이 10일 때, 중앙에 있는 것은 n이 50일 때,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은 n이 100일 때 꺼내봤어요. 그렇다면 표본 크기에 대해서는 반비례하니까, 그렇죠? variance x바라는 것은 값이 커져야 되죠. 그렇죠? n이 커질수록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이 가장 큰 값, 안쪽에 있는 것은 variance가 가장 작겠죠. 그렇죠? 근데 variance, 분산이라는 것은 흩어짐을 표현하는 거니까 자료의 흩어짐이 가장 작아요. n이 100일 때가. 그렇죠? 예, 중앙에 있는 n이 50일 때는 그것보다는 흩어짐이 크겠죠.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n이 10일 때는 흩어짐이 가장 크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프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표본 분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를 보세요. 1에서 10까지 숫자가 적힌 카드로 구성된 모집단이 있다. 거기서 복원 추출로, 그럼 독립이라는 것이 보장이 된 거죠. 크기가 5인 표본의 크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n은 5입니다. 그렇죠? 확률 표본을 추출했다. 전부 추출했다. 그럴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x바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식으로 구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x바의 분포를 다 조사할 일이 없네요. 이제는. 그렇죠? 모집단에 관한 것을 알면 계산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모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뮤 계산할 수 있죠?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 xi하고 fxi하고 곱하고 다 더하면 돼요. 그렇죠? xi는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있다 그랬으니까 1부터 10까지 전개가 될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은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전부 꺼내질 확률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모두 10장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꺼내질 확률은 전부 10분의 1씩이죠. 그렇죠? 해서 fxi는 전부 10분의 1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다 곱하고 더하면 첫 번째 1하고 그 확률 10분의 1을 곱하고, 두 번째 2하고 역시 그 확률은 10분의 1이니까 곱하고, 그 다음 3하고 10분의 1을 곱하고, 이렇게 계속 가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숫자가 10까지 있었으니까 10하고 그리고 10분의 1하고 곱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고 계산하면 5.5가 되네요. 됐지요? 자, 그럼 뮤를 계산했어요. 5.5입니다. 이제 시그마 제곱을 계산해 볼까요? 시그마 제곱, 우리 식을 알고 있습니다. 제곱의 기대치, 제곱하고 확률하고 곱한 거, 그걸 다 더한 거, 그렇죠? 거기서 기대치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알고 있죠? 연습이 다 됐어요. 자, 그럼 xi는 1부터 10까지니까 그걸 제곱한 것은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10의 제곱까지. 그렇죠? 근데 확률은 역시 10분의 1씩이니까 그 옆에다가 전부 10분의 1을 곱해주면 되고, 그렇죠? 그걸 다 더한 값이 제곱의 기대치입니다. 그 다음 기대치는 앞에서 뮤 계산했지요. 5.5가 나왔지요. 그렇죠? xi하고 fxi하고 곱하고 다 더한 거, 그걸 제곱해주면 되고, 그렇죠? 계산은 계산기가 하면 됩니다. 해서 얘를 계산하면 8.2
25가 되네요. 다 됐죠? 그렇다면 시그마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시그마 제곱 루트 8.25네요. 그걸 계산하면 2.87이고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x바, variance x바, sd x바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예, 이 x바는 뮤하고 같아요. 그럼 똑같이 5.5라고 쓰면 되고 variance 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표분의 크기를 5로 꺼냈으니까 5분의 시그마 제곱 계산하니까 8.25였어요. 그렇죠? 8.25 이렇게 계산해주면 1.65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SD x바, variance x바의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SD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렇죠? 표분의 크기는 5였고 시그마는 계산해서 2.87이었고 그렇죠? 예, 계산해주면 1.28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 x바, variance x바, sd x바 이걸 계산하는데 모집단의 분포를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식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x바는 뮤다. variance 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sd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에 SD x바,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그렇죠? 그것을 표준 오차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표준 오차는 이제 뒤에 가서 표준 오차를 써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모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시그마를 아는 상태인가 모르는 상태인가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 시그마가 얼마다라고 언급을 해주면 그러면 시그마가 아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시그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 시그마를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배우면 알겠지만 시그마를 아는 상태일 때하고 모르는 상태일 때하고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공식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간단해요. 문제에 시그마가 주어져 있으면 시그마를 아는 상태, 시그마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시그마를 모르는 상태.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시그마를 모를 때에는 표본을 이용하시면 돼요. 예,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S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SD X바라는 값이 필요할 때 금방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결과를 얻었는데 시그마를 모르면 시그마 대신 표본으로 와서 표본 표준 편차 S를 쓰면 된다.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근사값으로 루트 n분의 S를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걸 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중심 극한 정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이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는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 n이 30 이상이다. 예, 그렇다면 표본 평균 x바는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그런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자, 그래서 x바는 n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거의 따라가고 그걸 표준화해서 우리 계산할 거니까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인데 그것은 n0를 따라간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루트 n분의 s를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가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보세요. 뮤가 81이고 시그마가 13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다. 표본 평균 x바가 77과 8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계산해 볼까요?
표본의 크기 n이 49, 30 이상이지요. 대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 있고 그걸 사용하면 기억해야 돼요. x바는 n mu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근사적으로 따르는데 우리 표에서 찾을 거니까 그걸 표준화해서 z는 n0을 따라간다 라고 할 텐데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u다. 그렇죠? 예, 이제 대입해 주면 됩니다. 표본의 크기 n 49라고 했어요. 그렇죠? 시그마 13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갖다 대입해 주고 mu 81이라고 했어요. 갖다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계산하면 7분의 13 계산한 것은 계산기 1.86이 되네요. 해서 z는 1.86분의 x바 마이너스 8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다 됐죠? 그럼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x바가 77과 85 사이에 있을 확률 똑같이 이 z의 값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거예요. z로 바꿔주고 z는 x바가 양쪽 경계가 77에서 85니까 그걸 대입해 주면 돼요. x바 자리에다가. 그럼 z가 1.86분의 77 마이너스 81에서 1.86분의 85 마이너스 81 사이에 있을 확률로 바뀌지요. 이건 계산기가 해주고 z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가지고 표를 찾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쓰면 됩니다. 1.86분의 77 마이너스 81을 계산해서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2.15 1.86분의 85 마이너스 81을 계산하면 2.15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값은 z가 마이너스 2.15에서 플러스 2.15 사이에 있을 확률을 찾으면 돼요. 근데 표에는 0부터 얼마까지라는 게 표로 주어질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표에 있는 걸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표는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15에서 0까지 그리고 0에서 2.15까지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15에서 0까지는 0에서 2.15까지 하고 똑같아요. 대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0에서 2.15까지를 계산해서 2배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표에서 찾습니다. 2.15를 찾아야 되지요. 기억나죠? 어떻게 찾나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는 세로열에서 그래서 2.1 세로열에서 내려가서 2.1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는 가로열에서 0.05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0.05에서 내려가고 2.1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의 수를 찾으시면 돼요. 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가 있나요? 0.4842 이렇게 있으면 잘 찾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 값은 거기다 2배 하면 되니까 0.9684다. 어렵지 않죠? 표 찾는 것도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예제에서 n을 100으로 선택을 하고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그때 표본 평균 x바가 똑같은 구간 77과 8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같은 구간이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가요? n이 49였다가 n이 100으로 늘어난 거죠. 그렇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구간이 같았을 때 그 같은 구간에 놓일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이 예제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x바가 같은 구간에 놓일 확률이 커져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x바가 같은 구간에 놓일 확률도 따라서 커집니다. 그렇게 되는 걸 이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 풀어볼까요? n이 100이니까 30 이상이고 대규모입니다. 중심 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 x바는 n mu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갈 거고 그걸 표준화하면 z는 n0을 따라갈 거고
그렇죠?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고 이제 대입해요. n에다가 100 대입하고 시그마는 13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해서 시그마에다 13 대입하고 n에다가 100 대입하고 뮤는 81 대입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면 1.3분의 x바 마이너스 81 이렇게 되네요. z가. 그렇죠? 그럼 z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z로 고칩니다. x바가 77에서 85 사이에 있을 확률, x바 경계되는 수를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z로 바꿔서 z는 1.3분의 77 마이너스 81에서 1.3분의 85 마이너스 81 사이에 있을 확률이죠. 그건 계산기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 주면 이렇게 z가 마이너스 3.08에서 플러스 3.08 사이에 있을 확률로 되네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3.08에서 0까지 그리고 0에서 3.08까지 두 개 더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3.08에서 0까지는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0에서 3.08까지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0에서 3.08까지 2배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표를 찾으면 되네요. 3.08을 찾으시면 되고 3.08 표에서 찾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는 세로 열에서 그러면 3.0을 찾으시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여기 8은 가로 열에서 8이니까 0.08을 찾으시고 그렇죠? 해서 0.08에서 내려가고 3.0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표 찾아보세요. 얼마 있나요? 0.4990이 있네요. 그럼 거기다 2배 했으니까 0.9980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확인해 봤더니 어땠어요? 같은 구간인데 확률은 더 커졌어요. 표본의 크기가 100으로 늘어나니까 같은 구간에 놓일 확률이 더 커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의 키의 분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평균은 172cm, 표준 편차는 10cm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서울에 사는 100명의 성인 남성의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자, 그럴 때 표본 평균이 170에서 17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두 번째는 175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00명의 표본을 꺼냈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30 이상이네요. 그렇죠? 대규모고 중심 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x바는 n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갈 거고 표준화하면 z는 n01을 따라갈 거고 그렇죠? 그런데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고 됐죠? 이제 대입합니다. 표본의 크기 n은 100이었어요. 표준 편차는 10이었어요. 그렇죠? 대입하면 분모는 루트 100분의 10이니까 1이 됩니다. 그렇죠? 해서 분자만 남고 뮤는 172라고 했으니까 분자 x바 마이너스 172가 남았어요. 이걸 가지고 z로 표현해서 계산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x바가 170에서 17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니까 170 왼쪽 끝점, 175 오른쪽 끝점을 z에다 대입해 줍니다. 그렇다면 z는 170 마이너스 172에서 175 마이너스 172 사이에 있을 확률이에요. 그렇죠? 계산하면 z가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 있을 확률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얘도 z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있을 확률하고 0부터 3까지 있을 확률하고 두 개를 더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z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있을 확률은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0부터 2까지 있을 확률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z가 0부터 2까지 있을 확률하고 z가 0부터 3까지 있을 확률을 더해주면 되지요. 이제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예,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2하고 3을 찾으면 되지요. 그렇죠? 2를 찾는 것은 2는 2.00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예, 세로열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찾아야 되니까 이 경우는 2.0이지요. 그렇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는 가로열에서 찾을 거니까 가로열에서는 0.00을 찾는 거지요. 그렇죠? 0.00에서 내려가고 2.0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가 있나요? 0.477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잘 찾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요. 예, 3, 세로열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찾아요. 3.0까지. 그렇죠? 예, 가로열에서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를 찾습니다. 0.00을 찾으면 되나요? 0.00에서 내려가고 3.0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면 됩니다. 예, 표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가 있나요? 0.4987이 있네요. 그렇죠? 예, 이제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예, 두 개 더하면 0.9759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예, 두 번째 문제는 x바가 175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 문제에서 예, 여기 175가 되는 z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175일 때가 z의 값은 3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75 이상일 확률 하는 것은 z로 바꾸면 z가 3 이상일 확률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표에 없어요. 3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예, 중앙이 평균 0이고 표준 정규분포. 그렇죠? 3은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렇죠? 3 이상이니까 이렇게 오른쪽 꼬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3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건 표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표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표에 있나요? 0부터 3까지가 표에 있죠. 그렇죠? 이만큼은 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앙을 중심으로 이 그래프가 대칭이다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오른쪽 반을 계산하면 넓이가 0.5다라는 걸 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예, 오른쪽 반 0.5에서 0부터 3까지를 빼주면 되지요. 그렇죠? 예, 0부터 3까지는 표에서 3을 찾아서 하는 거고 아까 찾아봤습니다. 위에 문제에서. 그렇죠? 예, 위에 문제 여기 있네요. 0부터 3까지. 그렇죠? 표 찾는 것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표를 찾으니까 얼마라고 했어요? 0.4987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아까 찾은 거니까 똑같이 갖다 쓰면 됩니다. 해서 0.5에서 0.4987을 빼주면 되네요. 그렇죠? 예, 계산기로 계산하면 0.0013이다. 예,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